기출문제 제9회입니다. 제2과목 빅데이터 탐색입니다. 제2과목 빅데이터 탐색 문제를 풀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A와 B의 독립성과 상관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0이다. 2번 A와 B가 독립이면 표본집단 상관계수는 0이다. 3번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0이면 A와 B는 독립이다. 4번 표본집단의 상관계수가 0이면 A와 B는 독립이다. 자,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독립이면은 결국 주어져 있는 식은 expectation A-A의 평균 곱하기 B-B의 평균에 되어 있는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즉 이 부분은 결국에는 공분산이 0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공분산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결국 상관계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반대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어도 비선형 관계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에서 통계량에 대해서 올바르게 작성이 된 것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외도가 즉 스큐가 일반적인 형태 우리가 세 가지 스큐가 있죠. 스큐가 0보다 큰 경우, 스큐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스큐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최빈값과 중위수값하고 평균값의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도는 0보다 크고 최빈값, 중위수, 평균값의 형태로 해서 평균값이 가장 크고 중위수, 최빈값의 순이 된다. 2번, 외도는 0보다 크고 최빈값이 가장 크고 중위수, 그 다음에 평균값이 됩니다. 3번, 외도는 0보다 작고 최빈값이 가장 작고 중위수가 두 번째, 평균값이 제일 큰 형태가 됩니다. 4번, 외도가 0보다 작으면서 최빈값이 가장 크고 중위수가 그 다음 평균값이 됩니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앞에서도 문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외도에 따라서 기초통계량의 값의 순서를 정해주는 특성을 정해주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주 출제가 되는 빈도수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 성질의 외도에 따른 이 각각의 기초통계량의 순서라든지 이런 순서들 그다음에 이 그래프의 개형들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의 그래프는 전형적으로 바로 양의 외도를 갖는 파지티브 스큐 형태가 됩니다. 외도가 0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최빈값은 자료에서 가장 자주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도가 0보다 크고 최빈값, 그다음에 중위수, 그다음에 평균값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포지티브 스큐의 전형적인 값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은 결국에는 이 기초통계량의 순서가 틀린 것이고요. 3번은 좌측으로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가 되는 우리가 네거티브 스큐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4번은 실제로 값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완전히 틀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결국 외도가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빈값, 중위수, 평균값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 특성의 그래프를 인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거래에서 오렌지, 그 다음에 자몽, 그 다음에 사과로 연관규칙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구하시오.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형태입니다. 전체 거래수는 오렌지, 자몽, 사과의 거래수는 2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자몽의 거래수는 3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지도와 신뢰도를 구할 줄 아는 공식을 알면서 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1번은 지지도가 50, 신뢰도가 67, 2번은 지지도가 33,
신뢰도가 67, 3번은 지지도가 50, 신뢰도가 60, 4번은 지지도가 33, 그다음 신뢰도가 60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실제로 문제 풀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도는 결국 A하고 B의 거래수의 합집합을 전체 거래수로 나눠준 것으로 100을 곱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A, B에 대해서 A에 대한 거래수 형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B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각각의 A, B에 대해서 지지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렌지, 자몽, 사과의 전체 거래수에 대해서 전체 거래수로 나눠준 형태가 되는 것인가 6분의 2가 돼서 약 전체 거래수가 되는 거니까 33.33%가 되는 거니까 수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은 결국 33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의 계산은 결국 오렌지, 자몽의 거래수 A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67%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정답은 2번 지지도가 33, 신뢰도가 67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실제 해당되는 값들을 구하는 공식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동질성 검정을 위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 단순 추출, 보기 2번 계통 추출, 보기 3번 층화 추출, 보기 4번 군집 추출. 추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것들을 인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동질성 검정은 2개 이상의 집단이 특정 특성에 대해서 동일한 분포를 가지는지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단순 추출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질성 검정에 대해서 적합성을 따져보면은 부적합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 계통 추출은 일정한 간격으로 규격이나 간격으로 표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즉 동질성 검증을 하는데 부정확하다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바로 3번 층화 추출은 집단을 층을 나누고 각 층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동질성 검증의 가장 최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4번 군집 추출 같은 경우에 모집단을 군집으로 나눈 후 일부 군집 전체에 대한 추출인데 집단 내에서도 결국에는 어떤 이질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24번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그 층화 추출이 왜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집단별 특성, 뭐 여기서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 같은 예가 될 수 있죠. 고려해서 층을 나눈 후 각 표본을 추출함으로 집단 간의 비교, 즉 동질성 검증에서 편향을 최소화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층화 추출이 동질성 검증을 위한 표본 추출에 중요한 적합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포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습니다. 1번 포화성 분포는 평균 제곱이랑 분산이 동일하다. 보기 2번 표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 확률 변수의 제곱은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보기 3번 정규 분포의 모수는 3개이다. 보기 4번 초기하 분포는 연관성이 없이 추출한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독립적인 확률 변수가 G1서부터 Gn까지의 제곱의 합을 x라고 했을 때 x1 플러스부터 xn까지는 결국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결국 정의인 것이죠.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실제로 포화성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이 같은 거죠. 평균 제곱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제곱과 분산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규 분포의 모수는 실제로 2개입니다. 평균하고 분산 2가지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는 연관성이 없이 추출하는 게 아니죠. 앞의 선택에 따라서 비복원 추출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의 선택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추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산 확률 분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확률 분포를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의 형태로 나누는 것들에 대한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느냐, 분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꽤 빈도수가 많이 나오는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확률 분포에 대한 특성들을 이산 확률 분포하고 연속 확률 분포로 나눠 가지고 잘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항 분포, 2번 포화성 분포, 3번 초기하 분포, 4번 F 분포. 여기서 정답은 바로 4번 F 분포입니다. 실제로 F 분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카이제그 분포를 비율로 나타내는 연속형 확률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나 포화성 분포나 초기화 분포는 다 이산형 분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이질적인 분포로서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닌 연속 확률 분포가 되는 것은 F 분포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은 다음 보기는 1의 구조의 인공신경망이다. 이 신경망의 출력값은 얼마인가? 각 노드는 항등함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입력값을 보시면은요, x1은 1이고요, x2는 2이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는 w1은 1, w2는 2, w3는 3, w4는 4, 그 다음에 h1, h2의 가중치 w는 1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엔 각각의 입출력 관계에 대해서 그 함수의 형태를 정의하고 정의한 형태에 대해서 값을 찾아내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먼저 밑에 해설이 같이 나왔으니까 실제로 따라가서 보시면은요, 입력값은 x1은 1이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값은 2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중치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y가 아니고 x1, x2가 되는데요. 이 오타가 생겼네요. 이거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중치는 그래서 주어진 것처럼 W1서부터 W4까지 1, 2, 3, 4, 그 다음에 H에 대한 것들의 가중치를 실제로 각각의 식들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H2도 역시 이 순서도를 연결을 해가지고 수식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잘 이 순서도를 보면서 이해를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순서도를 가지면서 이런 값들을 다 확인하면서 가져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력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값들을 마지막에 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H1에 대한 값은 주어진 형태로 7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H2에 대한 값들은 결국 10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의 합이 되기 때문에 y 값은 17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신경망 구조에서 각각의 실제로 전이가 될 때 필요한 가중치라든지 입력값에 대한 것들을 수식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화를 잘 찾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결국 값들을 입력값과 출력값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식화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실제로 주어져 있는 신경망들이 여러 가지로 나올 때마다 이 값들을 잘 쫓아가면서 수식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주의 깊게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온 것처럼 17이 됩니다. 자,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1번 17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다음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이다. x-1의 전체의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결국에는 확률 변수에 대한 값들이 주어졌을 때 기대값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를 묻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확률값이 4분의 1, x가 1일 때는
2분의 1, x가 2일 때는 4분의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률 분포를 가지고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을 잘 인지를 하고 있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차례대로 보시면요. 1번은 2분의 1이고요. 2번은 1이고 3번은 4분의 3, 4번은 4분의 5가 됩니다. 실제 값은 먼저 정답을 보면 2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대값에 대한 공식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기대값에 대한 부분은 x-1의 전체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확률에 대해서 x-1에 대한 제곱의 값을 대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expectation of x에 대한 값을 구하는 것이 확률에 대한 xi에 대해서 결국 p의 xi의 확률을 곱하는 이 형태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느냐, 요것을 아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xi가 지금 형태가 결국 xi-1의 전체 제곱 형태가 되니까 이 형태로만 치환이 된다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항에 대해서 x1서부터 차례대로 값을 구하고요. x1에 대해서 값을 구하고요. x가 2일 때에 대한 값을 구하게 돼서 expectation value 전체 합을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이라는 값이 된다는 것을 2분의 1이 된다는 이 값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방금 말씀드렸던 결국 기대값을 구하는 이 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기대값의 정의를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1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다음 중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MAP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결국 MAP의 수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 1번 시그마니까 합이죠. 실측값하고 예측값의 절대값의 차수를 절대 개수로 나눈 값. 보기 2번은 역시 시그마인데 실측값에서 예측값의 뺀 차의 제곱에 100%로 곱한 값. 보기 3번은 n분의 1로 나눠주고 실측값 분의 실측값 빼기 예측값의 절대값에다 100을 곱한 것들을 전체 합을 한 거고, 보기 4번은 전체 제곱 오차의 평균의 루트를 씌운 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MAP는 예측값이 실제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백분율로 환산하는 부분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측값하고 실측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백분율로 환산하는 표현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1번이나 보기 1번이나 보기 2번이나 보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보시면은 실제로 각각의 경우들이 MAP하고는 다른 형태의 것들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설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29번의 정답으로 하는 MAP의 값은 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바로 3번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결국에는 보기 1번은 결국에는 우리가 MAE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2번은 MSE에 대해서 백분율을 곱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루트민 스퀘어 에러죠. RMSE에 관련된 게 보기 4번이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정도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된다. 그 S, 라지 S의 제곱은 N-1 분의 1의 시그마죠. 이제 합산이 X-X의 평균에 대해서 제곱한 거에 대한 전체 합의 값이라고 정의가 되었을 때 표본 분산 S제곱의 평균 제곱 오차, 즉 mean square error MSE는 얼마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실제 1번을서부터 4번까지 보기를 보시면요. 1번은 n-1의 시그마의 4승, 2번 2배의 시그마의 4승을 n-1로 나눈 것이죠. 3번은 n을 n분의 시그마의 4승, 4번
2 곱하기 시그마의 4승을 n으로 나눈 이런 보기가 되는데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추정량에 대해서 MSE, 평균 제곱 오차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결국 주어져 있는 어떤 추정량의 베리언스에다가 거기에다가 바이어스에 그 해당되는 추정량의 제곱을 더한 형태가 되는데요. 표본 분산 S, 라지 S 제곱은 모 분산이 S, 시그마 제곱에 되는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표본 분산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므로 즉 베리언스 S의 제곱은 n-1분의 2배 시그마의 4승이 됩니다.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결국에는 이 값이 제로가 되는 거죠. 바이어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이어스 부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MSE는 위에 나온 S제곱의 베리언스를 직접 구한 형태가 바로 값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이죠. 다음 중 데이터의 노이즈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구간화, 2번 군집화, 3번 회계값 대치, 4번 표준화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실제로 노이즈는 데이터 내의 비정상적, 무작위적, 불규칙한 변동이나 오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모델의 정확도를 저하시키고 예측의 불안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노이즈는 없애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노이즈를 그러면 31번에 있는 보기들 중에 3개는 노이즈를 없애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노이즈를 없애는 것에 기여가 안 되거나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간화는 실제로 노이즈 완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 대한 평균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상치라든지 이런 노이즈들을 없애는 부분에 필요로 하고요. 군집화는 당연히 이상치나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회계값 대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측 모델을 통해서 결측값이나 노이즈를 대체를 해가지고 노이즈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즈를 처리하는 기법으로 볼 수 있는데 표준화는 전체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표준 편차가 1로 되는 것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의 형태로 만드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 스케일을 조정하는 것뿐이지 노이즈 제거를 하는 게 아니죠. 모든 데이터들을 그대로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31번에 노이즈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 표준화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플롯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박스플롯의 형태가 지금 나와져 있고요. 각각의 박스플롯에 대한 설명을 보기를 4개를 주어져 있습니다. 자, X2의 분산은 X3의 분산보다 작다. 2번, X1의 중앙값은 X2의 중앙값보다 작다. 3번, X3의 평균은 X4의 평균과 가장 가깝다. 4번, X2에서 이상값이 있을 수가 있다. 자, 박스플롯을 보고 박스플롯에 나와 있는 각각의 시각화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박스플롯을 가지고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플롯에서는 평균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대칭 분포에서는 평균이 중앙값하고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3번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칭적인 형태라고 만약에 얘기가 되면은 결국 중앙값을 표시한 50%를 표시한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에는 이 분포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 3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스플롯에서는 박스플롯에서는 결국 평균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면 확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도시 A의 주민 1000명 중 100명이 실업자인 경우 실업률 95% 신뢰 구간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무엇인가?
1번 95% 실내 구간보다 90% 실내 구간이 더 좁다. 2번 95% 실내 구간보다 99% 실내 구간이 더 넓다. 3번 실업자의 수가 100명일 때보다 200명일 때 95%의 실내 구간이 더 좁다. 4번 전체 주민수가 1000명일 때보다 2000명일 때 실내 구간이 더 좁다. 결국 여러분들이 이 33번 문제에서는 아시겠지만 실내 구간의 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됩니다. 실제로 이항 비율의 실내 구간은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식에 의거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이 식을 잘 보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표본의 크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내 구간에 대한 부분들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1번의 경우는 오히려 폭이 더 좁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99% 실내 구간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의 실업자 수만 증가해도 실내 구간이 좁아진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오히려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표본이 많아지면 분산이 줄어들어서 실내 구간의 폭이 좁아져, 즉 폭이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미 설명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수준이 증가하는 부분하고 표본수가 증가하는 부분하고 비율에 대한 부분으로 구간에 대한 영향도를 좀 요약 정리한 부분인데요. 요 표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은 아마 실내 구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그 수식을 이해하고 실제로 그 어떤 변화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요약 정리를 한 부분이니까 요 내용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인지를 하시고 정리에 추가를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 실내 구간에 관련되는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다음 문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주성분 분석에 대한 PC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주성분 분석은 선형 변화를 통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다. 나. 생성된 주성분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다. 다. PCA, 즉 주성분 분석은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사전에 가정한다. 라. PCA는 차원 축소 및 차원 저주에 대한 문제에 활용된다. 자, 보기 1번은 가, 다. 보기 2번은 가, 라. 보기 3번은 나, 다, 라. 보기 4번은 가, 나, 라입니다. 자, PCA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특성을 실제로 나타낸 것인데요. 가는 결국에는 PCA는 선형 결합을 통해 가지고 주성분을 생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 역시 마찬가지로 주성분 간의 상관관계가 0이고 직교가 성립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고요. 죄송합니다. 다는 틀립니다. 정규성, 등분산성은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원 축소의 문제 당연히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잘못됐네요. 보기 없는 게 아니라죠. 그래서 보기 중에 옳은 것은 가, 나, 라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성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결국 차원 축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차원 축소는 결국 많은 차원이 생겼을 때 차원 저주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게 결국 주성분 분석의 핵심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표는 두 집단의 표본 분산 비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집단에 대한 형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 분산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집단은 A에 대한 자유도가 8이므로 표본의 수는 9이다. 보기 2번, 두 집단의 분산 비교를 위해서 F 검정을 사용할 수 있다. 보기 3번, 결정계수를 이용하면 두 변수 간의 설명력을 알 수 있다. 보기 4번,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 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결정계수는 즉 알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회귀 모형에서 종속 변수의 변동을 독립 변수가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어진 표에서는 단순히 두 집단의 표본 분산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결정계수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어디도 그러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기 1번이나 보기 2번이나 보기 4번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두 집단의 표본 분산에 대한 비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이 옳은 설명이 되기 때문에 1, 2, 4번은 맞는 얘기고 보기 3번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순위는 있으나 항목 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 계산이 부적절한 척도는 결국 척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평균 계산이 가능한 척도가 무엇이냐, 가능하지 않은 척도가 무엇이냐를 판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간격 척도, 보기 2번 비율 척도, 보기 3번 서열 척도, 보기 4번 명목 척도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서열 척도는 실제로 값들 간의 순위가 크고 작음이 있지만 간격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치적으로 평균 의미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서열 척도는 값들 간의 순서는 있지만 간격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이나 분산 등의 수치적 연산은 의미가 모호하므로 오히려 중앙값, 그 다음에 순위 분석 이런 것들 자체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바로 3번 평균 계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 바로 서열 척도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순 지수 평활법에 대한 수식이다. 옳은 설명은 그래서 지금 결국 지수 평활법에 대한 산식이 나와 있고요. 그 산식에 대한 설명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방법은 뚜렷한 계절성이 있는 시계열에 주로 사용한다. 보기 2번, 알파는 예측값을 적용하는 가중치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상수이다. 보기 3번, 이 기법은 최근 시점의 예측값만을 사용하고 이전 정보는 완전 무시한다. 보기 4번, 단순 지수 평활법은 추세가 없는 시계열에 적합한 방법이다.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4번이 됩니다. 실제로 단순 지수 평활법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계열 예측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값에 더 즉 가중치를 많이 부여해서 수요나 값의 변화가 완만한 경우에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이 알파라는 값은 이게 결국 어느 값에 더 가중치를 주느냐에는 가중치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추세나 계절성이 없는 안정적인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하다.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지수평활법을 사용하는 것들의 한 예로 보시면 이제 주식에 대한 변동성을 구할 때 역사적 변동성은 동일한 가중에 대한 결국 이동평균법이 되는데 실제로 지수평활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보통 EWMA라고 얘기를 하는 변동성을 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최근의 주가의 변동성에 더 영향을 많이 가중치를 주어가지고 최근 변동성, 과거의 변동성보다 최근 변동성에 가중치를 주는 형태의 주식의 변동성을 구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바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계절성이 없는 시계열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데 바로 단순 지수 평화법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번은 실제 값의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중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아예 이전 정보를 무시하는 게 아니죠. 이전 정보에 대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줄여나가는 형태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7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첨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래서 첨도에 대한 잘못된 설명은,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첨도의 통계량은 항상 양수이다. 2. 첨도의 단위는 평균의 단위와 동일하다. 3. 초과 첨도는 0이 될 수 있다. 4. 첨도는 자료의 중심 모양이 얼마나 뾰족한지를 알아보는 통계량이다.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첨도는 분포의 뾰족함, 그 다음에 즉 꼬리의 두께를 나타내는 단위가 없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단위죠. 그래서 꼬리와 중심에 대한 집중 정도를 설명함으로 분포의 모양이 얼마나 뾰족한지 평평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정답은 바로 2번. 평균의 단위와 동일하다. 단위가 없는 지표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다음 중 데이터가 모두 음수인 경우 결과값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기술 통계량은 무엇인가? 자, 기술 통계량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범위, 2번 분산, 3번 변동계수, 4번 4분위수 범위, IQR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정답은 바로 3번 변동계수가 됩니다. 변동계수 CV는 산식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하고 평균에 대한 분모 분자의 형태의 100으로 정의가 되는 형태로서 상대적인 산포, 상대적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근데 데이터가 모두 음수이면 평균이 음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CV 계산 자체가 이게 결국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석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범위라든지, 이거 번호가 죄송합니다. 잘못 되어 있네요. 범위 2번인데요. 분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4분위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음수가 되더라도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변동계수는 분모가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숫자가 음수가 돼서 해석이 불명확해진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다음 자료 어떤 P회사의 월별 매출액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결국 자료를 어떻게 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시계열 자료, 보기 2번 준척형 자료, 보기 3번 패널형 자료, 보기 4번 횡단면 자료. 자,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당연하죠. 결국 주어진 예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을 관측한 시계열 자료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의 자료에 대한 정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횡단면 자료라든지 패널 자료라든지 준척형 자료라든지 이것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횡단면 자료 같은 경우는 동일 시점에서 여러 개체를 관측하는 경우들, 패널형 자료는 여러 개체에 대한 시계열, 그 다음에 준척형 자료들은 연속이지만 순위 정보만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각각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예시 형태들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1번 시계열 자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2 부분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